안녕하세요. 네. 그 해석학 수업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그 차례를 보시면 지금 여기 그 프린트물도 잠깐 있는데 그 차례를 보시면 1장이 집합과 함수고 2장이 실수계고 3장이 그 실직선의 위상인데 1장, 2장, 3장은 우리가 이제 해석학의 전반적인 그 개념보다는 그 배경이 되는 배경 지식에 해당이 되겠고 4장에서 수렴성, 그래서 이제 그 프린트물에서 수열의 수렴성은 수열의 수렴성, 수열 공간, 부분 수열과 수열의 판정법, 그 다음에 상극한과 하극한,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함수열까지만 먼저 수업을 할 거예요. 원래 이제 책에는 함수열 말고 급수, 급수의 수렴 판정법, 절대급수, 함수항급수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문제들은 맨 마지막 쪽에 가가지고 따로 이걸 뽑아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속함수 부분에서 보시면 함수의 극한, 연속성, 연속함수 공간, 연속함수의 성질, 평등연속, 단조함수, 연속함수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 수업에 대한 내용에서는 연속함수열은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으로 뽑아내서 따로 이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책의 내용은 그 목차와 같이 진행을 하되 우리가 이제 여기 이 책의 특징이 다른 책하고 좀 다른 건 다른 책은 함수열, 함수항급수를 한쪽 파트에 묶어두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매번 나와요. 매번 나오는 거를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 맨 마지막에 따로 이렇게 이제 다루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참고로 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수업 내용은 2장에서 나오는 실수계와 3장에서 나오는 실직선상에서 이제 위상, 이 내용에 대한 배경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의 수렴성을 우리가 오늘 할 수 있으면 그쪽 파트까지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매주 어떻게 수업을 하지? 그러면 여기서 나온 우리 그 목차에서 제시한 대로 수업이 진행이 될 테니까 그거를 기초로 해서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수업은 교재상으로는 48페이지 2.3 완비성 공리부터 수업을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완비성 공리에 대한 이제 내용을 이제 보시면 2.3.1이 S가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 집합이라고 할 때 S가 위로 6개인 집합이다. 이것에 대한 정의는 적당한 원소 A가 존재하는데 어떤 관계를 만족하냐면 S 속에 있는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X가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A가 존재하면 이런 A가 존재하면 S를 위로 6개인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러한 A가 존재하지 않으면 위로 6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거꾸로 A는 S의 상계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S가 아래로 6개인 집합이다. 이것에 대한 내용은 적당한 원소 B가 존재를 해서 모든 X에 대하여 B가 X보다 적거나 같은 이런 B가 존재하면 S를 아래로 6개인 집합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거꾸로 B를
S의 하계이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세 번째 내용은 S가 유계라는 말은 S가 위로 유계이면서 아래로 유계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 A와 B라는 원소가 존재를 해서 모든 X에 대해서 이와 같은 경우를 만족한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적당한 양의 실수 M이 존재를 해서 모든 X에 대하여 X의 절대값이 M보다 적거나 같은 이런 관계를 만족하면 우리는 S를 유계다라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명명을 합시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예는 아주 단순한 예가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로, 쉬운 예로,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러면 이 S는 위로 유계인 집합이 되겠죠. 즉, 모든 원소는 무엇보다 적다가 되는 겁니까? 0보다 적다란 뜻이 되겠죠. 그런데 얘는 아래로 유계는 아니더라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모든 X에 대하여 여기에 있는 원소들은 전부 다 무엇보다는 큽니까? 0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무엇이 돼요? 적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유계인 집합이 됩니다라는 얘기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얘기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수업하는 데서 앞으로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건데 S가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 집합이라고 할 때 S의 상한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알파라는 원소가 존재하는 건데 알파라는 원소는 어떤 거냐면 알파는 요 표현만 놓고 본다면 알파는 S의 상계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A가 X의 상계가 되면 알파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라는 말의 뜻이 되는데 요거는 말을 바꾸면 그렇다면은 알파는 상계 중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가장 작은 상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형태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의 뜻을 다시 재표현을 해보면 이런 얘기죠. 이 말의 의미는 임의의 입시론에 대하여 알파 마이너스 입시론은 무엇보다 적은 거예요? 알파보다 적다가 돼서 말로 표현하면 얘는 무엇이 될 수 없답니까? S의 상계가 될 수 없더라 이런 뜻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표현을 이제 다시 정리해주면 적당한 원소 S가 존재를 해서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X가 존재하더라는 뜻이 되겠고, 여기에서에 대한 정의는 노란색이면 끝나는데, 이걸로 끝나게 되는데, 이제 나중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면, 얘는 분명히 무엇보다 적은 것이 되냐면, 알파 플러스 입실론보다 적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x 마이너스 알파의 절대값은 무엇보다 적다가 돼요. 입실론보다 적다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한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나중에 이제 이것이 수열의 극한 문제 또는 이제 그 함수 값에서의 함수의 극한 문제와 직접 연결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베타가 S의 하한이다. 이 말에 대한 정의는 베타가 존재한다는 뜻인데 임의의 X에 대하여 이런 뜻이고, 그럼 이 뜻은 말을 바꾸면 베타는 S의 하계입니다. 이런 뜻에 대한 내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B가 X의 하계이면 B와 베타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라는 뜻이 돼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한이라는 것은 하계들 중에서 가장 큰 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표현을 쓰면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베타 플러스 입실론은 무엇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베타보다 크다가 되니까 얘는 하계가 아니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은 적당한 원소 X가 존재를 해서 어떤 관계를 만족시켜 주냐면 이런 관계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 존재하더라 그런 뜻이 되고, 이 말은 나중을 위해서 볼 때 얘도 이런 관계가 됩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상한과 하한에 대한 내용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두고 이런 내용들은 설명이 이제 그 강조해서 돼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내용에서 나오면, 이제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주어지면 이와 같은 알파는 몇 개만 존재하냐면 하나만 존재합니다라는 말에서 이런 것이 이제 유일합니다라는 뜻이 이제 여기서 적용이 돼요. 마찬가지로 하한도 몇 개만 존재하면 하나만 존재합니다. 이런 뜻에 대한 내용이 되는데, 이 내용은 이제 여기에서 보면 알파 프라임도 이거라고 보자 그런 얘기죠. 이거라고 보면 이것은 이 정의에 의해서 보면 알파와 알파 프라임은 전부 다 S의 상계가 되니까 얘가 이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거꾸로 얘라고 표현을 하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실수는 유일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상한과 하한이 존재하면 유일하게 존재합니다가 이제 2.1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책에서는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여기에서 하한은 0이고 상한은 1이 되겠죠? 그런데 이때 이 0은 어디에는 안 들어가냐면 S에는 안 들어가고 얘는 S에 들어가더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상한, 하한이 S의 원소일 수도 있고 S의 원소가 아닐 수도 있더라라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예제 4번과 예제 5번이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예제 4번이나 예제 5번이나 문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그 의미하는 바는 별 내용이 없어 보이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그 교사임 명시험에서 나왔던 문제들과 연계를 시켜주면 얘네들이 한 3번에 걸쳐서
나와 있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되는데, 물론 이게 직접적으로 물어본 적은 없어요. 직접적으로 물어본 적은 없는데, 얘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랬을 때 이것의 문제가 무엇과 연계가 됩니까? 그러면 이제 뒤에서 우리가 다시 따로 나올 거예요. 3장에서 따로 나오겠지만 여기에서 이 알파가 S에 있고 이것이 S에 있습니까의 문제들을 논의를 해주는 건데, 이 문제들은 이게 여기에 있습니까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S가 나중에 우리가 말하는 패치팝의 문제가 되면 알파와 베타는 전부 다 S의 원소가 됩니다. 이런 뜻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필충 조건은 아니에요. 필충 조건은 아니지만 이런 뜻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활용할 것인가는 여기서 당장은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 이렇게 곳곳에서 이용이 되니까 이러한 의미, 얘네들이 이제 시사하는 의미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알아보는 것은 이제 중요한 요소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정리 2.3.3을 보시면 자, 완비성 공리인데 이건 정리란 단어를 쓰면 안 되겠습니다. 2.3.3을 보면 완비성 공리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 완비성 공리는 위로 6개인 집합은 반드시 상한이 존재합니다. 이런 뜻인데 얘가 실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것이 유리수가 되면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가 돼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실수에 그래서 이것을 완비성 공리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실수에 완비성 공리 이런 표현을 쓰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게 쓰이는 일은 없어요. 쓰이는 일은 없는데 S가 공집합이면 그러면 실수에서는 이제 공집합이면 상한을 이제 논의해 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라고 이렇게 규정도 하지만 이게 나중에 이론적 접근 때문에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공집합의 상한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이런 뜻으로 얘기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건 우리가 아직 안 나왔지만 공집합의 하한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나중에 얘네들은 플러스 무한대입니다라는 말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공부하면서 문제 다루면서 쓰일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 가끔씩 이론적인 전개 때문에 쓰는 경우가 이렇게 종종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도 또 무엇에 대해서도 얘기하냐면 S가 위로 6개가 아니면 우리는 상한 얘기를 안 합니까?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위로 6개가 아니면 상한 얘기는 일반적으로 안 하는데 위로 6개가 아니라는 말을 상한은 플러스 무한대입니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 2.3.4에 대한 주장이 나오는 내용이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서는 아까 이제 말하는 것은 공리는 기존에 있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받아들이는 것,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그거 대상으로 보는 거고, 정리는 이거를 기초로 이제 증명의 대상이 되는 건데, 자, S가 아래로 6A면 반드시 하한이 존재합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건데, S를 무엇들의 모임이라고 놓자라는 얘기냐면 하계들의 T를 하계들의 모임이라고 놓자. 모임이라고 놓으면 첫 번째로 이제 이게 시험 볼 때 이런 말이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는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상계와 하계, 상한과 하한을 얘기하려면 무슨 집합이 아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공집합이 아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상한을 이용해서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거니까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꼭 체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주어져 있을 때 S가 아래로 6A이므로 이렇게 되는 무엇이 존재한다가 되는 거예요. B가 존재한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 말은 B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B가 어디의 원소라는 얘기예요? T의 원소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T는 무슨 집합이 아니다? 공집합이 아닌 거고 우리는 이것은 실수해서 논의하는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해서 얘는 공집합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고,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문제가 주어지면 임의의 원소 Y에 대해서 임의의 원소 S에 대하여 Y와 X의 관계는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T는 하계들의 모임이라고 했으니까. 이 말은 즉 X는 T의 무엇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X는 T의 상계가 되더라 이런 뜻이죠? 상계가 되니까 이 말은 T는 위로 6개인 집합이 되는 거죠. 위로 6개인 집합이니까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무엇이 존재할 거냐면 상한 T가 존재한다가 되겠죠? 상한 T, 즉 베타가 존재한다는 뜻인데 이 말 속에는 이런 거죠. 상한이니까 임의의 원소 T에 대해서 Y와 베타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이런 관계가 된다는 뜻이 되겠죠. 또 무엇이 되냐면 임의의 X에 대해서 X가 무엇이었습니까? T의 상계죠. T의 상계인데 베타는 T의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상한이라고 그래서 상한은 상계들 중에서 가장 작다란 뜻이니까 베타는 무엇보다 적거나 같다예요? 요거보다 적거나 같더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베타는 S의 무엇이란 뜻이에요? 베타는 S의 하계란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어떤 하계들보다도 다 뭐다? 크거나 같다란 뜻의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 말은 베타는 T의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하한을 뜻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이 되는 거고, 또 이 말이 이루어지면 이제 거꾸로 이것을 완비성 공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 무슨 문제를 해줄 수 있어요? 위로 6개이면 상한이 존재합니다라고 해서 얘와 얘는 동치명제입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책의 2.3.4의 주장이에요.
서로 동치입니다가 2.3.4의 주장인데 반대 방향도 똑같은 증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아르키메데스의 정리를 이제 보시면 아르키메데스의 이제 정리를 여기서 살펴보면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입니다만 책에 있는 내용으로 이제 바로 가죠. 임의의 양의 실수 A와 임의의 실수 B에 대하여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이 존재합니다인데 이것의 뜻은 이런 뜻이죠. 즉 어떤 실수보다도 더 큰 자연수는 반드시 뭐다? 존재한다. 즉 자연수의 존재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자연수의 최대 특징은 얘는 무슨 집합인 거죠? 자연수의 최대 특징은 정렬집합이다. 즉 정렬집합이라는 얘기는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은 무엇을 갖는다? 최소번을 갖는다. 이게 이제 정렬집합의 특징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저런 얘기가 돼서 이제 저게 여러 가지로 이제 응용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증명법에는 수업 내용하고 조금 거리감이 있는 내용입니다만 증명법은 사람들마다 이름을 붙이는 게 다르라서 이겁니다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누죠. 직접 증명법과 간접 증명법과 반례법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반례법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은 건 상대의 주장이 거짓임을 반례를 통해서 설명하는 방법이 되고 직접 증명법에는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증명법이 연역법과 수학적 귀납법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간접 증명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명 모순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순법에 관련된 내용으로 대표적인 것이 대우법, 그 다음에 규류법, 그 다음에 이것도 책마다 참 많이 틀려요. 이거 세 번째 이름이 분할법. 이거 분할법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소진법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제거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이렇게 쓰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가능한 경우가 A1, A2, AN 이런 식으로 N가지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자. 어떤 결론이 나올 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할시켰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분할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건 증명할 때 뭐가 되냐면 너도 아니야, 너도 아니야, 너도 아니야, 너도 아니야. 그래서 너밖에 될 수 없어.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을 우리 이제 분할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아까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인 사람들은 소진시켰다 또는 제거시켰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 간접증명법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직접 증명과 간접 증명은 물론 직접 증명은 말 그대로 직접 증명하는 거고 간접 증명은 간접적으로 증명하니까 돌아가는 것들이 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직접 증명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논의해 줄 수도 있겠지만 직접 증명이 이제 곤란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간접 증명법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제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A와 B가 구체적으로 숫자가 정해져 있으면 그거보다 더 큰 자연수를 구체적으로 찾아줄 수가 있는데 A와 B 자체가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이때 N을 찾는 방법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부정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증명법을 얘기를 해 나가는데 부정을 해보죠. 그래서 이 명제를 부정을 하면 뭐가 됩니까? NA가 B보다 큰 자연수 N이 존재합니다. 이 말은 말을 바꾸면 적당한 실수 A와 B가 존재를 해서 어떤 자연수도 어떤 자연수가 오더라도 NA는 B보다 적거나 같은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A와 B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가정을 하면 즉 S는 이렇게 놓으면 얘는 분명히 무슨 집합 아니에요? N이 1일 때, N이 2일 때 뭐 이렇게 나오니까 얘네들은 공집합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얘네들은 무엇의 부분집합이에요? 실수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이 되는데 얘를 이렇게 놓으면 B는 S의 무엇의 문제가 됩니까? B는 S의 상계가 되겠죠? B는 S의 상계가 되니까 무엇에 의해서?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S의 상한이 존재합니다. 이런 뜻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것이 되면 그러면 이때 임의의 자연수에 대하여 얘도 어디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얘도 S의 원소가 되겠죠. S의 원소가 되니까 얘는 무엇보다 적거나 같다가 돼요? 알파보다 적거나 같다가 되겠고 그러면 여기에서 NA는 무엇보다 적거나 같다가 됩니까? 알파 마이너스 A보다 적거나 같다가 되겠죠? 이 말은 얘가 무엇이란 뜻이에요? S의 상계란 뜻이죠. S의 상계란 뜻인데 그런데 얘는 무엇보다는 적어요. A가 무엇이기 때문에? 양수이기 때문에 알파보다는 적다가 되겠죠. 알파는 상계 중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작은 상계인데 이거보다 더 작은 상계가 있으니까 이건 뭐다? 모순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모순이 나온 이유는 S가 위로 6이라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생긴 거다. 따라서 이 말은 임의의 양의 실수 A와 임의의 실수 B에 대하여 적당한 자연수가 존재를 해서 NA가 B입니다. 라는 뜻으로 이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문구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문구는 요 뜻이 되는 거예요. 다시 재표현하면. 그래서 이거로도 많이 사용이 되지만 우리가 이제 아주 작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려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들이 이제 대표적인 내용이 이거죠.
제일 많이 사용하는 내용이 n분의 1이 무엇보다 입실론보다 작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아르키메데스의 정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방금 내가 말한 게 따름 정리까지 얘기가 이제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3.7 얘기를 이제 보시면 책에서는 이것의 타이틀을 유리수의 조밀성이라고 해놨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뭐라는 말로도 많이 쓰냐면 실수의 조밀성입니다라는 말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말은 임의의 원소 A, B가 이렇게 있으면 즉 이 내용상으로 본다면 A와 B가 이런 관계입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 되면 적당한 유리수가 존재를 해서 이 안에 유리수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 돼요. 자, 이건 이거를 이제 증명하시오가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만, 자, 얘가 가지고 있는 이제 시사점에 대한 뜻이 뭐냐면, 이게 제 결론적 의미가 A가 유리수가 되면 A의 직전자와 A의 직후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의 뜻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 거죠. 자, 직전자와 직후자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수가 되면 정수 n의 직전자는 n-1이고 직후자는 n 플러스 1이 될 거고 자연수는 1의 직전자는 없지만 1을 제외하고는 직전자와 직후자가 존재하는데 유리수는 일반적으로 직전자와 직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게 만약에 A'이 A의 직후자라고 하면 이 문제는 A와 A' 사이에 무엇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원래 문제가 유리수 R이 존재합니다 이런 뜻의 문제죠. 그러면 얘가 직후자라는 사실이 뭐가 돼? 위배가 된다. 그래서 유리수에서는 직전 직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뜻으로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 내용으로는 얘를 실수라고 잡아주자예요. 얘를 실수 A라고 잡아주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1 얘기를 해주면 그러면 얘와 얘 사이에는 무엇이 존재한다예요? 얘와 얘 사이에는 유리수가 존재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유리수가 존재합니다. 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유리수가 존재합니다. 이런 뜻의 문제가 되겠고 또 얘와 얘 사이에 이것을 반을 또 나눠보자예요. 이것을 반을 나누게 되면 이렇게 반을 나누게 되면 얘와 얘 사이에도 또 무엇이 존재한다가 돼요. 여기에는 유리수가 또 존재합니다. 이런 뜻의 문제가 될 거고 또 이것도 또 반을 나누게 되면 얘와 얘 사이에도 유리수가 존재합니다. 이런 뜻의 문제가 돼서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주면 얘와 얘 사이의 거리는 1이고 반을 해준 것 사이의 거리는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는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쭉 가겠죠. 그래서 이 문구가 되면 무엇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는 거냐면 우리가 수열 얘기는 안 했지만 반드시 A로 수렴하는 무엇이 존재한다? 유리수열은 존재합니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유리수의 조밀성에서 논의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요게 이제 우리가 조밀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 내용을 이제 여기서 증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A가 B보다 작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 말은 B-A는 무엇보다 큰 것이 돼요? 0보다 큰 것이 되고, 그러면 아르키메데스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B-A에 이것인 자연수 무엇이 존재한다가 돼요. 얘가 존재합니다 이 뜻이 되겠죠. 요거를 정리하면 이런 거죠. NB는 NA 플러스 몇보다 크다가 돼요? 1보다 크다가 되고, 뭐 얘는 당연한 얘기지만 무엇보다 크다가 됩니까? NA보다 크다가 됩니다라는 뜻의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저런 형태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이제 얘기를 해주냐는 얘기냐면 A가 양수냐, A가 0이냐, A가 음수냐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이제 설명 방법들은 달라지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경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누어서 A가 양수인 경우로 먼저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A가 양수인 경우를 생각하면 나중에 이렇게 증명을 좀 길게 할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보죠. 자, 이렇게 주어지면 적당한 자연수가 존재를 해서 NA보다 더 큰 무엇이 존재한다가 돼요. 자연수가 존재한다가 되겠죠. 그러면은 자연수가 존재한다가 되니까 여기에서 S를 이것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놓아보자요. 이렇게 모임이라고 놓으면 이런 것이 존재한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무슨 집합은 아니에요? 공집합은 아니고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연수의 정렬성 그러셔도 되고 정수의 정렬성에 의해서 무엇이 존재하냐면 S에 무엇이 존재한다가 돼요? 최소원이 존재합니다 이 뜻이죠. 그러면은 S의 최소원이 존재한다니까 그러면 n-1은 어디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n-1은 S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가 돼서 최소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M은 무엇보다는 크고 N, A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n-1은 얘네들보다 적거나 같은 형태의 모델이 나오겠죠. 여기가 등호가 안 들어갔으니까 여기도 등호가 안 들어가는 게 맞고. 자, 그래서 저런 것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 말은 M은 n-a 플러스 1보다 적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런데 물론 얘네들은 n 무엇보다는 큰 거예요? a보다는 큰 거고 na 플러스 1은 무엇보다 아까 저기서 적었습니까? na 플러스 1은 n분의 b보다 이렇게 된다죠? 그런데 여기서 n이 뭐예요? 자연수니까 자연수라는 말은 0이 아니란 말이 여기서 더 제일 중요한 말이라
자연수가 되고, 그래서 얘는 무엇을 뜻하냐면 이런 관계가 된다가 되겠죠. 그래서 무엇이 존재해요? A가 양수이면 A와 B 사이에 있는 유리수 n분의 m이 존재합니다. 이런 뜻의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 경우로 A가 0일 때예요. 그럼 A가 0이면 B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양수가 되겠죠? 양수가 되니까 아르키메데스의 정리에 의해서 무엇이 존재할 거냐면 적당한 자연수가 존재를 해서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n분의 1이 존재한다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얘가 뭐였어요? 문제에서 0이었으니까 A와 B 사이에는 이런 게 존재합니다. 이런 뜻의 문제가 되겠죠. A가 음수일 때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B가 0일 수도 있고 B도 무엇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음수일 수도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주어지면 이건 증명 끝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얘가 유리수가 A와 무엇 사이에 있다? B 사이에 있다가 되고, A가 0이면 A가 얘가 되면 마이너스 A는 무엇보다 큰 것이 돼요? 0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나온 요 내용 때문에 무엇이 존재하냐면 유리수가 존재하는데 0과 마이너스 A 사이에 유리수가 존재합니다. 이런 뜻이죠. 이 말은 분을 다 바꾸면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이게 바로 뭐였어요? B가 됐으니까 A와 B 사이에는 유리수가 존재합니다. 이런 뜻이 될 거고, 세 번째로 B가 0보다 작으면 얘가 되는 거니까 이 말은 얘가 되고, 그러면 케이스 1에 의해서 이런 것이 존재한다가 되겠죠? 따라서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유리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케이스 2, 케이스 3는 이제 전부 다 또 같은 내용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라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조밀성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여기서 이제 좀 당겨서 쓰면 자, 여기가 되면 우리가 이 증명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0인 유리수를 찾아냈지만 사실은 이 말은 이 말을 빌려오면 얘와 얘 사이 안에도 또 무엇이 존재해요? 이런 얘기를 유리수를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A와 B 사이에 무엇이 아닌 0이 아닌 유리수가 존재합니다라고 표현해도 문맥상 지장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면 이때 이 말은 A는 이런 얘기가 되고 R이 0이 아니니까 얘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무리수가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말을 이미 서로 다른 두 실수 안에는 유리수가 존재합니다. 서로 다른 두 실수에는 무리수가 존재합니다. 그 말로 유리수의 조밀성, 무리수의 조밀성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조밀성이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저 말은 교재상으로는 뒤에 2.3.12에서 무리수의 조밀성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지만 저 내용들은 이제 저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더라 그런 뜻의 내용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책에서 보면 정리 2.3.8이 데드킨트의 절단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하고 이제 내가 지금 수업 시간에 하고 싶은 말은 달라요. 그러니까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데드킨트의 정리를 이용해서 완비성 공리를 증명할 수도 있고 또 완비성 공리를 이용해서 데드킨트의 절단 문제를 다룰 수도 있고 양방향의 문제입니다. 이런 뜻을 여기서 이제 논의하려고 하는 거고 책에서는 나는 이제 수업 시간에는 그런 쪽은 아니고 그래 그건 맞아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고 나는 여기에서는 이제 이 문제를 교과기억론과 연계시켜서 봐볼 필요가 있다. 이쪽 파트는 그래서 교과기억론에서 시험에서 아주 많이 나왔던 단골 메뉴 중에 하나인데 무슨 얘기를 여기서 이제 그 수업 시간에 하고 싶은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 실수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에서도 나오고 어디에서도 나오냐면 고등학교에서도 나와요. 그러면 중학교에서 실수 개념은 무엇으로 설명을 하냐면 중학교에서 실수 개념은 무한소수로 표현을 합니다. 무한소수로 표현이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실수에는 유리수와 무엇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누어져 있죠? 근데 이제 유리수의 뜻이 뭡니까? 유리수의 정의가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그럼 무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근데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를 중학교에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다시 말하면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설명을 하려면 루트 2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이제 증명을 해 나가야 되는데,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최초로 설명한 사람은 물론, 문헌상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표현이 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증명한 방법은 뭐 오늘날하고는 언어 표현이 다릅니다만 오늘날식 언어로 바꾸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증명한 것은 루트 2를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면, 루트 2는 기하분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A분의 B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변을 제곱을 하면 그랬더니 A도 2의 배수고 B도 2의 배수를 해서 기하분수라는 사실에 위배가 된다. 그래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근데 그와 같은 방법을 증명한 것이 일명 뭐를 규律법으로 설명을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말로 얘기한 게. 근데 그거를 중학교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온 거죠. 교과교육론에서.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그것을 설명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까? 그래서 그렇다면 유리수의 성질을 봤더니 유리수는 우리가 여기서 소수는 영어로 얘기하면 데시멀 프랙션이에요. 그러니까 일명 십진 기수법입니다. 십진법을 쓴다는 얘기인데 유리수를 분수로 나타내면 둘 중에 하나더라야 유한소수이거나 또는 순환하는 무한소수더라. 그렇다면 학교 수학에서는 그럼 무리수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설명을 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매번 연습하는 게 뭐예요? 유리수를 소수로 바꿔보는 활동을 해본다든지 또는 소수를 유한소수나 또는 순환하는 무한소수를 다 뭐로 바꾸는 활동을 해요? 유리수로 분수로 나타내는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무한소수의 개념으로 설명을 한다. 물론 이제 이 말 속에는 이런 반박이 있을 수 있는데 2분의 1은 0.5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중학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유한소수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얘는 수학적으로 또 따져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0.499의 문제라서 그런 의미예요. 소수로 설명한다가 나오는 거고, 고등학교에서는 실수계로 수 개념이 이제 설명이 되죠. 다시 말해서 실수계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건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체 공리가 만족돼야 되고, 순서 공리가 만족되고, 완비성 공리가 만족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수는 완비성 공리, 그 다음에 체 공리, 순서 공리를 만족한다가 돼서 실수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인데, 물론 고등학생들한테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개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때 실수계 속에 있는 원소를 우리는 실수라고 정의를 내리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근데 이거를 이제 해서 설명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리적인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공리를 가지고 설명해 준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은 게 뭐냐면,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실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도 잘 알 수가 없고,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실수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실무한과 가능적, 잠재적 무한의 문제들이 여기서 이제 발생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공리적 방법으로 문제가 발생되니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구성적 방법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실수를 구성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구성적 방법은 크게 이제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다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코시열, 그 다음에 뒤에서 우리가 이제 또 다 나오는 내용이지만, 축소 구간열, 그 다음에 데드킨트의 절단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수열이 있더라. 그래서 얘가 수렴을 하는데, 이제 내가 이건 지금 루트 2를 기준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만, 이렇게 주어진다. 그러면 이때 루트 2가 주어지면 학생들은 유리수에 대해서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수에서 실수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얘는 둘 중에 하나일 거다죠. 유리수에 있거나 유리수에 없거나. 그래서 유리수에 있으면 유리수가 되는 거고, 유리수의 원소가 아닌 수를 우리는 무리수라고 표현하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얘기를 한다든지, 축소 구간율도 축소해주면 이때 이 거리가 이게 축소됐다 그래서 축소 구간열이고, 얘네들의 교집합 속에는 딱 원소가 달랑 하나만 존재하게 되는데, 이때 이 알파가 유리수냐 유리수가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논의해주는 방법. 그래서 유리수가 아닌 수를 실수, 무리수라고 한다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구성한다가 되는 거죠. 데드킨트의 절단은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을 보시면 A는 공집합이 아니죠. A는 공집합이 아니고 A는 위로 유계가 되고, 그럼 이제 완비성 공례에 의하면 A의 상한이 존재할 것이고 반대로 B의 무엇도 존재해요? 하한이 존재할 거다인데, 얘가 유리수가 앞에서는 실수해서 얘기를 했는데 얘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유리수에서 논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면 이때 이것이 이렇게 존재하더라, 이런 것이 존재를 하는데, 이때 이 알파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알파가 A에 있거나 또는 B에 있다. 실수는 반드시 있다는데, 실수는 반드시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데, 유리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있으면 알파는 유리수로, 없으면 이 알파를 무리수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실수를 설명하자라는 것이 대안적 방법으로 나온 거예요. 이제 교과교문 공부할 때 여기서 시험이 여러 번 나오는데 꼭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 문제들 중에 이제 이런 게 나온 거죠. x제곱이 2보다 적거나 또는 x가 음수인 거. b는 x제곱이 2보다 크고 x가 양수인 거.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루트 2가 되는데, 이것의 왼쪽에 있는 게 유리수, 이것의 오른쪽에 있는 게 A, 오른쪽에 있는 게 B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루트 2가 발생이 되더라야, 그러면은 얘는 어디에는 안 들어가요? 분명한 것은 유리수에는 안 들어간다죠. 그래서 유리수에 안 들어가서 얘를 무엇이라고 하죠? 무리수라고 이렇게 명명합시다라고 해서 얻어지게 되는 대표적인 모델인데, 데드킨트의 절단에 대해서 이것이 나오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형태를 이제 알게 됐냐면, 이 말 속에서 이제 얻어진 것이 뭐냐면, 유리수는 실수와 달리 숫자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지 않다?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구나. 이런 뜻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리수 체계에는 틈이 있다. 그러니까 수와 수 사이에는 이렇게 이제 그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다라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완비성 공리가 성립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결정적으로 그래서 뭐를 표현한 거냐면, 저거를 기초로 해서 나중에 우리가 실수 전체 집합을 무엇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냐면 수직선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죠. 이제 그것을 표현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런 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된 거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정도의 내용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무 깊게 하시지 말고요. 오케이. 자, 좀만 쉬었다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죠.